자, 오늘 법원에 전청조 씨의 모습이 등장했습니다. 바로 구속 여부를 판단받기 위해서 나타난 건데요. 자, 오늘 그 모습부터 영상으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남현희 씨는 범죄 행위 전혀 몰랐나요? 피해자에게 변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사기 공무원 다른 사람 없습니까? 남현희 씨랑 공모하셨나요? 남현희 씨는 범행에 대해 아예 몰랐던 건가요? 남현희 씨가 고소했는데 신경 어떻습니까? 피해복 계획 어떻게 되세요? 실질 심사에서도 혐의 인정하셨어요? 오늘 어떻게 설명하셨어요? 사기 범행 위해 남현희 씨에게 접근한 겁니까? 외부인 말로는 재산이 거의 없다던데 피해자 변제는 어떻게 하실 건가요? 이틀 동안 20여 시간 동안 강도 높은 조사를 받으면서 본인의 사기 범행에 대해서 모두 인정하고 그리고 수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있습니다. 네, 적극적으로 저희도 임하겠다는 입장이고요. 그 대질 신문이든 뭐든 어쨌거나 수사를 통해서 그 남현희 씨와의 그 진술 중에 서로 엇갈리는 부분이 그 실체가 좀 밝혀지기를 저희도 기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문제 그리고 요즘에 뭐 전세 사기 앞서 예고 드렸죠. 전세 사기 등등등 요새 사기 얘기가 많아요. 그래서 오늘 특별히 두 분 모셨는데요. 우선 이경민 변호사 나오셨고요. 그다음에 오늘 이웅혁 교수님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좀 맞습니다. 아까 네. 보니까 이렇게 준비 많이 하셨는데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자, 먼저 이경민 변호사께 일단 구속 가능성은 높다고 봐야 됩니까? 뭐 누구나 다 알다시피 일단 정가 10범이지 않습니까? 예, 일단은 범죄 전력이 많습니다. 범죄 전력도 많고 예. 이 사건 관련해서도 지금 어쨌든 피해자가 15명, 예. 그리고 피해 액수가 19억에 이르기 때문에 일단은 범행이 되게 중대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런 상태이고 그리고 뭐 확실히 확인되지는 않았지만 보도된 바에 따르면 뭐 밀항을 시도를 했다 뭐 이런 말도 나오고도 있어가지고 계속해서 출석을 하지 않는 그런 우려가 있기 때문에 재판부 입장에서는 구속을 할 가능성이 크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전 씨 입장에서는 이 상황에서는 예. 적어도 구속영장 실질심사에서는 인정을 하고 가는 모양새로 가야 예. 그래도 혹시나 불구속으로 한번 영장이 기각되는 거 한번 노려볼 수 있겠다. 그죠. 아까 잠깐 설명 나왔는데 그 변호인이 전청조 씨 변호인이 혐의를 인정한다고 했거든요. 그게 뭔가를 좀 예상 뭔가 의도를 해서 한 건가요? 그래서 저는 사실 뭐 여러 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만약 변호사라고 한다면 딱 하나의 안을 보고 갈 것 같거든요. 지금 어쨌든 일단은 나중에 뭐 사건이 결과가 나오겠지만 일단은 지금 구속이 달려있는 상황에서는 인정을 하고 피해 회복을 해주려는 모양새를 가는 게 전시 입장에서 사실 제일 유리하다라고 볼 수 있는 입장입니다. 지금. 그러면은 혐의를 인정한다는 부분도 뭔가 좀 의도가 있다 이건데 그런데요. 일단 사기 사건이 통상 보니까요. 지금 알려지기로는 보통 뭐 한 1년이나 1년 안 되는 뭐 형량이 나온다면서요? 네, 이게 조금 뭐 지금 이렇게 전시 문제 때문에 지금 사람들도 이 사기로 인해서 처벌을 받았을 때 이 처벌수가 그렇게 높지 않구나 이런 문제점을 좀 인식을 하게 되는 것 같거든요. 기존에도 사실 사기범 행위 워낙 많았었고 지금도 많이 증가하는 추세인데 뭐 사기꾼이 지금까지 뭐 없었던 것도 아니란 말이에요. 맞습니다. 얼마나 처벌이 약했으면 사실 정가를 뭐 5범 이상이 되는 경우에도 뭐 4만 명에 이른다고 하고 그러니까 이게 뭐 처벌이 너무 낮으니까 뭐 이렇게 만만하게 보는 거 아니냐 너무 지금. 예, 맞습니다. 그래서 초범인 경우에는 뭐 피해 회복을 좀 일부만 해줘도 사실 징역 1년에서 뭐 징역 3년 사이로 나오는 경우도 많고요. 집행유예로. 이런 식으로 이제 처벌 수위가 높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이런 문제가 좀 재범이 반복이 되는 것 같고 좀 극단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지만 100억을 최근에 이제 100억을 또 사기를 친 경우가 있었는데 100억 규모의 사기요. 그 경우에도 사실 징역 2년 6월에 그쳤던 사건입니다. 2년 6월이요? 예. 이만큼 사실 형량에 2년 있어서는 6월이면 제가 알기에 3년이 안 되면 집행유예 가능한 형량 아닙니까 그거? 가능은 하지만 일단은 뭐 피해 회복이 어떻게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실형은 2년 6개월로 선고가 되긴 100년 했습니다. 아니 100억인데요. 예. 이건 조금 상식선 그러니까 일반 국민의 법 감정 이거가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 더 추가드리면 지금 전청조 아직은 모릅니다. 근데 일단 피해 뭐 15분이 계시고 19억 정도 이게 뭐가 좀 특정됐어요. 일단 규모는 이 정도면 형량이 얼마나 이상 됩니까? 일단 지금까지 알려진 걸 전제로만 해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누범 기간이거든요. 2020년에 어쨌든 지금
본인이 징역 2년 3개월을 선고를 받았었고 이미 직전 가장 최근 게 맞습니다. 2년 3개월짜리. 예. 그리고 출소하고 나서 지금 3년이 지나기 전에 또 이제 범행을 저질렀기 예. 때문에 지금 누번 기간으로 인해서 장기 2배까지 가중이 될 수 있거든요. 어. 예, 그런 상황이라서 처벌이 엄할 거라고는 생각이 되는데 예. 하지만 국민의 법감정하고는 조금 괴리가 있을 수는 있겠지만 최종적으로는 징역 5년에서 한 10년 안쪽으로 그렇게 형량이 선고되지 않을까. 뭐 아직은 모릅니다만 일단은 예상이에요. 예, 지금까지 예. 여러 가지 뭐 전례나 이런 걸 다 감안했을 때 그 정도는 예상이 된다 이 말씀인데요. 일단 이윤석 교수님. 네. 아까도 영상에 잠깐 나왔는데 지금 전청조 씨요. 지금 세상에 얼굴이 다 공개돼서 다 아는데 오늘 또 본인이 가리고 나오더군요. 근데요. 일단 뭐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전청조 씨가 지금처럼 이렇게 굉장히 떠들썩한 상황에까지 안 갔으면 저렇게 나오면 누군지 몰랐겠죠. 근데요. 사기범 중에서도 상습 사기범들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좀 얼굴 공개되고 신상 공개돼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 듣는데 이거 안 됩니까? 이 법에 이제 근거가 있어야 얼굴 공개가 가능한 거죠. 예. 그 법 자체가 이제 특정 강력범죄 처벌에 관한 이제 특례법 이렇게 돼 있습니다. 예. 즉 특정한 강력범죄에 해당이 됐을 때 강력범죄. 네. 이를테면 뭐 살인죄라든가 뭐 흉기 난동 살인 사건이라든가 그랬을 때 신상공개위원회를 통해서 예. 무죄 추정 원칙에 그 반하지 않고 예. 또 공공의 이익이 있고 청소년에 해당이 되지 않는 이런 요건에 맞추었을 때 얼굴을 공개할 수 있는 것으로 우리 법제는 되어 있죠. 근데 이런 경우 일단은 지금 상습 사기는 강력범죄로 보지 않기 때문에 이건 강력범죄는 아니다. 예.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지적하신 바와 같이 사실상 이 얼굴이 알려져 있긴 하지만 사실 더 정확하게 알려짐으로써 유사한 피해자의 제보도 필요한 것이고요. 아니, 그러니까 그죠? 네. 특히 단순히 뭐 한 번 정도 사기가 아니라 계속 누번, 뭐 5범, 10범까지 가는 사기 범죄자들은 뭘 얼굴 알아야 안 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것이 사실 우리나라 이 얼굴 공개 제도가 상당히 독특한 제도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얼굴을 가려주고 마스크 제공해주고 이런 나라가 없죠. 사실 그 뭐 CNN, 뭐 BBC, 뭐 뉴욕 타임스 이렇게 그 사기범이 검거가 됐다고 한다면 그 얼굴 자체가 그대로 공표되지 않습니까? 예. 이것은 범죄 사건은 공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예. 당연히 국민이 알아야 할 권리는 공적으로 보장이 돼야 된다. 그래서 얼굴이 이제 공개가 되는 것인데요. 우리는 이른바 피의자에 대한 인권 보장에 너무 과도한 좀 방점을 찍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제 지적한 바와 같이 이 상습 사기 예. 또 어떻게 본다면 이거는 와이칼라 범죄에 해당이 되는 사실상 일반적인 길거리 범죄 못지않게 사회에 대한 폐악은 큽니다. 그렇죠. 그런데 지금 형식 논리에 의해서 사실상 아까 우리가 이야기를 나눈 것처럼 그 양형도 상당히 적고요. 그러니까 뭐 횡령이나 사기 이런 범죄자들 보게 되면 차라리 횡령 사기를 저질러서 감옥에 5년 10년 있어도 나한테 돌아오는 이익이 더 크다. 그러면 어떤 측면에서는 수지 많은 비즈니스다. 이렇게 잘못된 시그널을 줄 여지도 지금 이런 이 와이칼라 범죄에는 노정이 돼 있고 지금 대표적으로 그런 사례가 아닌가 저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이게 무슨 손익계산을 하게 만든다는 거죠. 지금 이런 상황이. 근데요. 하나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중요한 건 아닌데 좀 영상 보셨는데 정청조는 지금 얼굴 다 알려졌는데 왜 얼굴 오늘 가리고 나온 겁니까? 오늘 왜 스스로 가리고 저러고 있을까요? 본인 자체는 지금 대중을 어떻게 대하는 방식 예. 또는 무엇인가 이미지 형성에 대한 노하우를 예. 사실은 일반적인 범죄인보다 훨씬 월등한 수준으로 알고 있는 인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즉 신뢰를 획득할 수 있는 방법은 아주 탁월한 것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펴봐서 깜짝 놀란 바와 같이 예. 심지어 성 정체성까지 속이려고 하는 이런 노력도 했고 그것을 거꾸로 얘기하게 되면 지금 떳떳하게 카메라를 보면서 나가는 이런 모습은 본인에게 양형에 있어서 결코 도움이 안 되는 것이죠. 차라리 저런 모습이 낫다. 그렇죠. 차라리 죄책감을 느끼고 부끄러워하고 뉘우치려고 하고 대중 앞에 서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모습이 결코 손에 들 것은 없다라고 판단한 것이 아닌가 추정합니다. 만약에 진짜 이런 생각을 하고 저랬다면은 갑자기 살짝 화가 나려는 듯한 생각도 좀 드네요. 지금 저렇게까지 생각을 했을까요, 정말? 아무튼 그래서 모르겠습니다. 이제 외국에서 이런 사기 범죄자들, 상습 범죄자들을 뭐라고 표현을 하느냐? 책 제목도 있습니다. 양복을 입은 뱀이다라고 하는 책 제목도 있습니다. 양복을 입은 뱀. 네, 그걸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양복을 입었으면 아주 멋있고 젠틀한데 뱀이라고 하는 것은 교활하고 그런 모습이 뉘앙스로 있죠. 꼭 지금 뭐 전청조 씨가 그렇다라고 한 얘기가 아니고 와이칼라 범죄의 표상을 그렇게 얘기하고 책 제목도 그렇게 있다라고 하면
지금 목전에 생기는 앞으로의 여러 가지 그 상황을 예. 정확히 능동적으로 임기응변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일반 범죄인보다 훨씬 뛰어나다. 예. 그래서 오늘 사실 그 영장실질 심사 이런 과정에서도 모든 것을 인정하는 이른바 전부 인정 전략도 그런 맥락에서 나왔던 것은 아닌가 저는 개인적으로 추정합니다. 그러니까 유흥혁 건국대 경찰학교 교수님께서 이런 걸 공부를 하신 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좀 약간 분석을 좀 깊게 해주셨어요. 자, 이런 가운데 전청조 씨와 함께 남현희 씨도 계속 의혹의 대상으로 올라 있는데 최근에 전청조 씨가 남현희 씨에 대해서 한 얘기가 살짝 뭐가 바뀌어요, 말이요. 지금 그 바뀌는 말의 영상 두 가지를 좀 비교해서 준비했거든요.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제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은 남현희 씨는 아니라는 증거, 몰랐다라는 증거 무수히 많을 겁니다. 그거까지 저는 잘 헤쳐나갈 수 있을지 너무 걱정이긴 하지만 앞으로 남현희 씨한테 터질 의혹이 굉장히 많을 거예요. 다 제가 한 거 맞아요. 근데 진짜 저는 남현희 씨한테 생활비를 한 번 안 준 적이 있었어요. 정말 뭐라고 하더라고요. 맨 처음에 여자라고 이야기하고 레슨을 받은 것 또한 사실이고요. 그러다가 제가 좋아하게 됐었습니다. 그리고 진심으로 사랑했고요. 여전히 진심으로 아낍니다. 남현희 감독님을 정말 단 0.01%의 거짓도 없이 사기를 치려고 당하는 것도 아니었고요. 그 누구보다 진심으로 아끼고 좋아하고 사랑했습니다. 그러면서요, 이경민 변호사. 지금 이거 시차가 있는 얘기거든요. 근데 뒷부분에 남현희 씨가 인터뷰한 내용에 대해서는 모두 다 사실이다. 자기가 사기치러 당한 거 아니다. 남현희 씨가 하는 말이 다 맞다. 이런 쪽에 얘기하거든요. 이거 지금 뭐가 입장을 바꾼 겁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일단은 처음 지금 영상을 보시면 이제 그 프레임으로만 봤을 때는 남현희 씨가 공범이다. 약간 이렇게 이제 처음에는 이제 가려고 하는 것 같고요. 예. 근데 뒤에 뉘앙스로는 살짝 이제 남현희 씨가 뭐 자기에 대한 이런 내용들을 실체를 몰랐을 수 있다. 몰랐다. 그래서 공범이 아니라는 취지로 이제 나 혼자 한 거다. 약간 이런 분위기란 말이에요. 예. 근데 조금 제가 최초에 이해가 되지 않았던 건 이런 여러 가지 공범이 있는 사건들이 터졌을 때에는 사실 엮일 수 있는 사람들을 빼는 게, 그러니까 공범이 아니고 단독 범행으로 가는 게 죄질 면에서는 사실 조금 더 그래도 경하고요. 그리고 그런 부분이 형량에 있어서 좀 반영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최초에 지금 지금 전청조 씨 입장에서는 공범이라고 이렇게 갔지만 이게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겠지만 뭔가 이 조사도 받고 뭔가 변호인의 조력도 좀 받으면서 이렇게 공범으로 가는 프레임이 형량에 있어서는 조금 더 불리할 수 있다. 좋은 게 없다 이거. 예. 이런 조언을 조금 받았을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약간 법률적 조언의 분위기가 납니까 지금? 예. 그래서 이게 어쨌든 지금이라도 조금 뭔가 이 프레임에서 좀 벗어나는 입장으로 가야 되지 않겠나. 약간 이렇게 조금 대응을 좀 한 것 같습니다. 이웅혁 교수님. 네. 방금 본 영상의 뒷부분 영상. 그게 이제 가장 최근 건데, 그러니까 남현희 씨와 관련해서 그 남현희 씨가 말한 게 다 사실이고 자기가 혼자 뭐 스스로 단독으로 한 것 같은 이런 취지의 설명을 했잖아요. 이런 진술로 남현희 씨가 최근에 공범 의혹을 받고 있잖아요. 이거 벗어날 수 있을까요? 근데 공범 의혹 자체가 그 지금 전청조 씨의 태도 변화에 연동되어 있는 문제는 아닌 것이죠. 근데 그 얘기는 이제 무엇이냐면 어떠한 증거가 얼만큼 갖고 있느냐 수사기관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얘기 되면 이와 같은 사실을 알았던 그 시점이라든가 또 알고 나서 일정한 암묵적인 의사가 통했다라고 하는 여러 가지 관련된 뭐 증거들 뭐 그것이 예를 들면 통장의 공통 사용이 될 수도 있고요. 뭐 특정 시설에 대한 합의가 있었던 부분도 될 수가 있고 또는 특정한 물건에 대한 상호 전달 과정에서의 뭐 이름의 뭐 등장이라든가 라고 하면 이와 같은 이 수익 자체가 분명히 남현희 씨가 운영하는 일정한 시설에서 연동되어 있고 그곳에 참여했던 사람들이 피해자가 됐다라고 한다면 이것은 당연히 알 수밖에 없는 이런 구조인 것입니다. 그래서 공범의 이른바 기능적 행위 분배, 너는 이 일을 하고 나는 이 일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사실 얼만큼 증거를 갖고 있느냐 이것에 이제 연동이 되어 있는 것이고 또 거꾸로 얘기하면
그와 같은 의심은 있지만 특별히 그런 증거가 없다라고 한다면 공범이 되는 입증을 또 못하게 되는 결과가 또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 마음의 어떤 이 생각과는 이제 별도로 이제 접근을 해야 될 것 같고 다만 지금 그 전총조 씨 입장에서는 전략을 바꾼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어떻게 본다면 이 남현희 씨하고 대척점에 쓰는 것이 특별히 이득이 될 것은 없다라고 판단한 것은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듭니다. 가급적 무엇인가 회유의 손짓을 보낸다고 할까요? 무엇인가 그 협조한다라고 하는 그런 손짓을 보인다든가 또는 무엇인가 그 동정심에 호소할 수 있는 여지를 남기는 것이 종국적으로 큰 틀에서 보게 되면 오히려 손해볼 것이 없는 것이 아니겠느냐. 뭐 그런 측면에서 대척점에 서지 않으려고 하는 이런 전략을 지금 전총조 씨는 마음속에 갖고 있다. 이런 예상을 해봅니다. 오늘 저 법원에 가서 영장 실질 심사를 받으러 가는 저 모습이 참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 것 같네요. 이런 가운데요. 지금 남현희 씨가 운영을 했던 이 펜싱 학원에서 벌어졌던 사건이 다시 좀 주목을 받는데 일단 관련된 목소리부터 좀 들어보겠습니다. 제가 그랬어요. 좋아. 알겠어. 이거는 우리가 해결해야 되고. 장 감독님, 저희 이거 해결해야 돼요. 랑 공부하고 하는 거 사실이다. 한 아이와 10번 이상 이제 법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뭔지 저희 쪽 가족 중에 경찰도 있고 검사도 있고 군대 갔다 오세요. 최대한 어른들이 일을 맞추자. 이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사실은 뭐 100번 뭐 의심스럽지만 그게 그렇다손 치더라도 지금 이 사건은 두 사람의 관계 속에서 있었던 아직은 제대로 밝혀지지 않은 성폭력 사건에 좀 더 주목을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자, 이경민 변호사. 일단 남현희 씨가 운영하는 펜싱학원에서 벌였던 이 일, 요거 좀 설명해 주시는데 화면에 좀 준비됐거든요. 보시면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이게 그 작년에 이제 있었던 문제인데 그 일단은 이제 남현희 씨 학원에서 근무를 하고 있었던 코치가 그 학생을 상대로 이제 성추행, 성희롱을 이제 했었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그 학생에게 이제 뭔가 이 학생이 남현희 씨한테 이런 내용들을 이제 조심스럽게 알리게 됐는데 그런 상황에서 뭔가 분리 조치가 이루어질 줄 알았지만 이제 남현희 씨 측에서 그런 조치를 사실 취하지는 않았었습니다. 제대로 뭘 조치를 안 한 거예요? 뭐 방임한 겁니까? 뭡니까? 방조입니까? 뭡니까 이거는? 일단은 뭐 조치를 취한 걸로는 뭐 떡볶이라든지 지금 뭐 나오는데 뭐 떡볶이 피자가 뭡니까? 갑자기 저기서? 그 떡볶이 피자를 이제 사주고 그리고 그 운동복 관련해서 이제 할인을 받을 수 있는 그 쿠폰을 또 이제 줬다고 뭔가를 해요. 하여튼 이 피해 학생이 좋아할 만한 걸 해주면서 뭡니까 그럼? 뭔가 이제 회유를 하는 거죠. 아무래도 조금 이 문제를 너무 크게 이제 좀 이슈화 시키지 말아달라라는 취지로 이제 그렇게 행동을 했던 것 같고 그러고 나서 이제 또 이제 접근을 하게 된 게 이제 전총조 씨입니다. 전총조 씨가 이제 이 학생에게 다시 접근을 해서 이제 했던 말이 조금은 저도 이제 그런 말 들으면 무서울 것 같은데. 자기가 이제 이런 내용들을 만약에 말을 하게 되면 너 선수 생활 못하게 할 수 있다. 자기가 왜 경호원을 데리고 가느냐. 지금 저 사건에 전총조가 개입이 돼서 그 피해 학생한테 그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런 식의 발언을 하면서 그 학생에게 SNS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또 자기한테 이제 알려달라. 이런 식으로 협박까지 이제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전총조 씨가 이 남현희 씨의 이런 학생과 코치 사이에 있었던 이 일에 대해서도 좀 관여를 했었던 것 같고요. 남현희 씨 입장에서는 도움을 받은 겁니까 그게? 사실 이것 또한 어떻게 보면은 좀 축소시키려고 이제 했었던 그런 이제 행동이었던 것 같고 그러면서 어쨌든 이제 이후에 또 다른 학원을 또 소개를 해줬다고 합니다. 근데 그 학원이 또 전총조 씨가 또 운영을 했던 학원, 매너리라는 학원인데 그 학원을 또 이제 또 소개를 해줬다라고 하는 걸 보면 어쨌든 자기의 이런 영향력이 미치는 범위 안에서 이거를 이슈화시키지 않으려고. 이거는 약간 지금까지 나왔던 전총조 씨 관련 사기 사건하고 다른 결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지금요. 또 다른 차원의 문제예요. 이거는요. 맞습니다. 이웅혁 교수님. 지금 방금 말씀하셨는데 그러니까 이 사건에 전총조가 등장을 하는데 남현희 씨가 피해 학생에게 새 학원을 소개시켜줬다 그래요. 그러니까 본인이 운영하는 학원에 좀 문제가 생겼으니까 다른 학원을 가라. 근데 그게 전총조가 운영했다는 펜싱 학원. 이름이 매너리예요. 이게 무슨 상황일까요, 이거는? 근데 일단은 지금 이 저 성폭력 또는 성추행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저 사건이 숨은 또 추동력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의심을 해봄직합니다. 추동력이요? 여기서 추동력이라고 하는 것은 사기를 정확하게 공격적으로 남현희 씨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토양을 만드는 것은 아닌가. 전총조가. 네. 왜냐하면 지금 우리 변호사 잘 설명을 하신 바와 같이 일정한 역할을 전총조가 한 것이죠. 여기서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저 사건을 나쁜 의미에서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시도를 한 것이죠. 해결. 왜냐하면 저 피해 여학생을 지금 이 성폭행을 시도했다라고 하는 코치가 이 7월 달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습니다. 그 고인이 됐단 고인이 됐다는 거죠. 왜냐 이 사건의 혐의와 관련된 그런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아마 7월 말로 기억하는데 그 7월 초쯤에 이 펜싱 대회가 뭐 있었던 그 시기로 이렇게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총조가 이 피해 여학생을 감금을 해서 일정한 폭행에 준하는 이런 분위기를 만들었던 거죠. 그런 얘기도 나옵니까? 그것이 지금요? 이제 보도가 됐습니다. 사실은요. 보도가 되고 이와 같은 그 사항이 지금 그 10월 중순쯤에 모 매체에 의해서 보도가 됐죠. 그러고 나서 지금 전격적인 결혼에 대한 공개 발표가 있었던 것은 아니냐. 이런 또 의혹의 눈도 그 있습니다. 시차로는 그 뒤니까요. 지금. 그렇다고 본다면 이것이 하나의 연결고리 상에서 무엇인가 전총조 씨가 무엇인가 그 남현희 씨가 어쨌든 이 업체 학원의 대표니까 있어 책임지어야 할 것을 무엇인가 무마하고 무엇인가 해소하는 이런 한 역할을 한 것은 아닌가라고 하는 이런 점에서 이 부분도 상당히 무엇인가 이 맥락을 조금 살펴볼 필요가 있고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학원에 관한 얘기가 그 나온 겁니다. 그것이 이제 그 매널이라고 하는 이제 학원인데 그 학원은 일반 지금 관원들이 와서 하는 수강료보다 플러스 50에서 100만 원 더 비쌌다. 그래서 150만 원, 200만 원의 고가 레슨비를 고가 학원 냈는데 이것을 지금 전총조 씨와 남현희 씨가 함께 공동으로 운영한 것 같다라고 하는 정황이 많이 나오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레슨비의 입금 통장은 남현희 씨로 되어 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거 그림이 굉장히 복잡하지만 이게 굉장히 수상하게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렇다고 본다면 암묵적인 동의, 묵시적인 기능적 분배 또는 언론에서 뭐 얘기하는 경제 공동체의 모습이 여기 이 매널이라고 하는 학원에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 매널 학원에 관한 전반적인 이 수사도 함께 좀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일단 아직은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그렇게 추정이 된다는 거죠. 이용민 변호사. 근데요. 방금 말씀하신 이 문제의 코치가 지난 10월에 극단적 선택을 해서 사건이 이제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 그냥 그대로 끝났어요. 그러면 이른바 이 학원에서 벌었던 이 사건 관련해서 남현희 씨와 정종조 씨는 뭐 책임을 물을 방법이 없는 겁니까, 이건? 이것도 사실은 이제 법적인 부분에서는 이제 접근을 했을 때 이 지금 코치 입장에서는 사실 가장 중요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장 핵심 인물이죠. 여기 어쨌든 코치가 처벌받는 것과 별개로 남현희 씨랑 전총주 씨가 이제 이 사건에 있어서 학생에게 어떠한 또 가해 행위를 했는지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사실은 가장 이제 뭔가 이제 입증을 할 수 있을 그런 증인 이렇게 될 수가 있어서 중요한 참고인이었는데 근데 이게 사망을 하게 되면서 사실 이런 상태에서는 이제 전총주 씨나 남현희 씨 입장에서는 우리는 이 사건 내용에 대해서 그렇게까지 알지 못했다. 우리가 알고 있었던 건 되게 일부였고 우리 입장에서는 어쨌든 이 학생들을 위해서 할 수 있는 조치를 다 했을 뿐이고 학생들이 말하는 부분은 조금 과장이 되어 있다. 이렇게 하면서 조금 부인을 할 수 있는 여지가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사실은 좀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봐서 처벌까지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뭐 수사기관에서 조사를 한번 해보기는 해야 되겠지만 일단은 뭐 중요한 지금 사람이 코치가 이제 사망에 이뤘기 때문에 사실 처벌까지는 좀 현실적으로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이게 굉장히 좀 중요해 뭔가가 중요해 보이는데 약간 좀 뭐가 벽에 막혀 있는 것 같기도 하네요. 아무튼 이런 내용 경찰서 아마 좀 보긴 보겠죠. 이 내용까지요. 지금 워낙 많이 알려지고 있어서요. 일단 오늘 전총조 씨와 관련된 내용 좀 이 정도 다뤄보고요. 다음은요. 전세 사기 얘기 좀 해볼 텐데요. 이거 화면으로 주제가 이슈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보시죠. 전세 사기범의 호화 생활. 이러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제목이 이렇게 나왔네요. 전세 사기범인데 어디선가 아주 호화 생활을 하고 있다는 거죠, 지금요. 자, 얼마 전에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한동훈 법무장관도 이 전세 사기와 관련해서 강력한 어떤 의지 뭐 이런 걸 좀 밝힌 게 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검찰과 경찰은 전세 사기범과 그 공범들을 지구 끝까지라도 추적해 반드시 처단해 주기 바랍니다. 오늘 정부는
전세 사기 근절과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서 모든 역량을 결집해서 엄정한 단속을 기한 없이 지속할 계획임을 말씀드립니다. 전세 사기 피해자 최지수 씨가 쓰신 전세 지옥이라는 책에서 전세법을 개정하는데 이 책이 아주 작은 목소리를 낼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 충분히 만족할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을 저희 정책을 펴는 기본으로 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일단 정부가 가만두지 않겠다. 의지를 계속 누누이 밝히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다음은요. 지난해 말부터 전세 사기 특별 단속이 진행이 됐거든요. 지금도 쭉 유지되고 있는데 올해 연말까지 일단요. 그동안 어떤 뭐랄까요? 단속 어떤 숫자가 좀 나왔는데 화면 좀 보겠습니다. 자, 범정부 전세 사기 특별 단속 지난해 7월부터 14개월간 진행됐는데 1,700여 건이고요. 5,500여 명이 검거되고 그중에 481명이 구속됐습니다. 일단 굉장히 많은 숫자가 나왔어요. 지금 그 대표적으로 보면 인천에 미추홀구 전세 사기 이런 거 막 떠들썩했잖아요. 그런데요. 이경윤 변호사, 이 와중에 지금 저렇게 특별 단속이 진행되는 와중에 최근에 수원에서 대규모 전세 사기 사건이 발생을 했다고 하는데 이거 피해 금액이 어마어마할 수 있다면서요? 네, 이게 사실은 조금 구조를 좀 말씀을 드리면 좋을 것 같은데 수원 전세 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쪼개기 대출 좀 어떻게 설명을 드리면 되냐면 만약에 시가 10억 상당의 이제 빌라 건물이 있다고 쳤을 때 세대가 30세대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은 보통 그 시가 10억을 담보로 제공을 하고 9억 정도를 대출을 받는다 치면 이 30세대 전부를 다 묶어가지고 9억 대출을 받습니다. 그럼 이 30세대 전부가 등기부 등본을 떼보면 9억을 대출을 받았다는 부분이 다 드러나야 됩니다. 근데 쪼개기 대출이라는 거는 이 30세대 중에 10세대가 일단은 대출을 3억을 받고요. 나머지 10세대가 대출을 또 3억을 받고 3억씩. 나머지 10세대가 또 대출을 3억을 받습니다. 그렇게 되면 일반 사람들 입장에서는 이 사람들 대출을 받은 부분이 3억씩밖에 없기 때문에 이 빌라는 대출이 그렇게 높지가 않네. 그 차이가 있으니까 좀 안전하겠구나. 전부를 다 대출을 잡았을 때는 9억이라고 보여지는데 쪼개서 대출을 하게 되면 3억이라고밖에 안 보이기 때문에 이거는 내가 만약에 전세 보증금을 나중에 받는다고 쳤을 때 충분히 받을 수 있겠구나. 한 7억의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죠. 이렇게 믿고 이제 들어갔는데 실제 이게 나중에 전세 보증금을 받으려고 하니 돈을 돌려줄 게 없는 겁니다. 꽉 차버렸군요. 그렇죠. 공동담보가 다 9억이 설정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쪼개기 대출. 그렇습니다. 쪼개기 대출.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이번 그 건이 수원 전세 사기가 그겁니까? 사실 제가 이제 솔직히 말씀드리면 의뢰인 중에 최초에 이게 문제가 됐을 때 상담을 오신 분이 있었는데 그때 오셨던 게 등기부 등본을 들고 오셨습니다. 근데 제가 등기부 등본을 봐도 사실은 대출 금액이 그렇게 높게 잡혀 있지는 않기 때문에 시세가액만 확인해 보면 이게 그 전세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정도는 아닌데라고 판단을 했는데 다른 세대의 등기부 등본을 하고 같이 확인을 해보니 이 대출 말고도 다른 대출이 다 잡혀 있는 겁니다. 그 대출을 그렇게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 시차를 두고 여긴 얼마, 여긴 얼마 이렇게 따로따로. 근데 이게 문제가 등기부 등본을 확인했을 때 공동담보가 잡혀 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으면 좋은데 이게 등기부 등본만 봤을 때는 공동담보가 얼마나 다 잡혀 있는지를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럼 이건 속수무책 아닙니까, 그럼? 그래서 이런 부분을 해줘야 될 사람이 공인중개사입니다. 공인중개사가 이 매물에 대해서는 공동담보가 이렇게 전부 다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라고 하는 걸 전부 확인해서 일반 이제 임차인들에게 이런 걸 설명을 해줬어야 임차인들 입장에서 이렇게 공동담보가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나를 위험해서 들어가면 안 되겠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공인중개사가 설명을 제대로 안 해줬다 이겁니까? 어느 정도 같이 공범으로까지 볼 수는 없겠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미진했거나 만약에 매물을 좀 매물을 이제 넘기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에 과실이 있었다라고 하면 어느 정도 중개인도 책임을 질 여지는 있습니다. 이윤혁 교수님. 아니 사실 이런 사기나 이런 거 걱정 때문에 공인중개사에게 수수를 두고 맡기는 거잖아요. 이거를요. 계약을 맡기고. 근데도 안 된다면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면은? 그러다 보니까 지금 공인중개사가 적극적으로 전세 사기에 가담하는 이런 형태가 단순히 그냥 잘 실수했다가 아니라 가담을 하는 경우도 있다. 처음부터 아예 그 기획으로 역할을 분담하는 이것은 이제 더 비난 가능성이 높은 것이고요. 아마 이렇게 그 수원 사기를 포함해서 대형 사기의 피해액이 생기는 공통점 중에 하나가 이와 같이 그 공인중개사가 그야말로 공인이니까 설명 의무가 있는 거 아닙니까? 정확한 객관적 사실을 소개를 해주고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이러기는커녕 오히려 허위 정보를 퍼뜨리는 거죠.
이거는 정말 좋은 매물이고 또 이 법상에 의문시 될 분이 없다. 그리고 지금 이 주인과 집주인 자체는 아주 신뢰받는 인물이다. 사실은 거꾸로 된 얘기를 허위로 한마디로 정보하게 되면 말씀드리면 그 사기범과 짠 거네요. 그러면 그렇죠. 그런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알기로는 이 수원 사기에 그 친인척이 그 공인중개사 역할을 했다라고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 보다면 이것은 아예 처음부터 작정한 작정한 것이다. 이거는요? 그래서 우리가 그 전세 사기에 관한 그 범위 자체를 조금 애매하게 볼 여지는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민간 영역에서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피해자라고 하는 그 범위를 어디까지 설정할 것이냐 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좀 문제가 있을 테고 또 자연스럽게 부동산 값이 하락한다든가 또는 이제 그 이자의 은행 이율 자체 대출금 이율이 상당 부분 상승해서 전세금을 못 주는 이런 형태는 처음부터 사기의 고의가 있다라고 볼 여지는 좀 적을 수가 있겠죠. 그 중간에 또 상황이 좀 바뀌었다고 그 상황이 볼 수 있는데. 바뀌고 그런데 지금 이제 이처럼 공인중개사 또는 관계되는 그 감정인 등이 허위로 처음부터 시세 조정을 하는 것이죠. 매물가 자체를 아예 처음부터 높게 설정을 해서 이 전세값도 함께 높이 올리고 또 어떤 면에서는 처음에 일부러 높은 가격으로 이 주택을 구매를 합니다. 그럼 자연적으로 또 올라가겠죠. 근데 이런 사실을 다 알고 있는 공인중개사가 이것은 전혀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이런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 공인중개사 관련된 그 법안에 일정 부분 개정이 지금 상당 부분 필요하다라고 논의되는 대목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요. 최근에 검찰총장 이 전세 사기 사건과 관련해서 얘기를 좀 꺼냈는데 그 화면으로 좀 소개해드리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전세 사기는 삶의 기반을 송두리째 무너뜨리는 악질적인 중대범죄. 그냥 중대범죄가 아니에요. 악질 중대범죄. 가담자 전원 법정 최고형 처벌이 되도록 해달라고 일선 검사들에게 저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법원에 가서 이제 구형하잖아요. 그때 최고형으로 그냥 해주세요.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기관장 회의에서 저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다음 준비된 영상은요. 이것도 여러 가지 안타까움을 나는데 이제 보시면 압니다. 이게 전세 사기와 관련된 모습이에요. 보시죠. 붙잡고 있지 말고 내려 당당하게 내려 남자면. 제 꿈을 위해 3년 동안 열심히 모은 돈이었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 푼도 못 받게 되었다는 걸 알았을 때는 죽고 싶었고, 내 가족 명의로 부동산을 구매를 했는데 그걸 다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산을 압류할 수 없다는 게 대한민국이 정말 사기공화국이라는, 지금부터라도 더 이상 저 같은 피해자가 나오지 않기를 바라며 글을 썼습니다. 저런 피해자들의 호소예요. 절규죠. 다음 화면 하나 더 보겠습니다. 일단 특별 단속을 14개월 동안 했는데 여기 보시면 뭐 검거 숫자도 있지만 추징을 했어요. 정부에서 이제 추징을 한 거잖아요. 돈을. 근데 1,100여 원이거든요. 근데 이용학 교수님, 저 옆에 얘기 보세요. 대부분 근저당으로 빠져나갈 은행돈, 피해자가 받을 돈 없다. 그러니까 피해자들은 거의 돌려받지 못하고 있대요. 이게 무슨 소용입니까? 그러면 추징을 한 게? 그 결국 이제 그 근저당 민사법상의 그 순위에 의해서 이 액수 자체가 충당될 수밖에 없는 구조다 보니까 대출이 있으니까. 그죠. 대출의 우선순위가 이제 은행이 먼저 설정돼 있다 본다면 그 순서로 은행은 다 보전을 받지만 은행이 가장 앞선 순위고 그렇죠. 전세금을 내서 거기 살았던 분들은 뒷순위, 후순위다 보니까 결국은 돌아온 것이 없는 이런 맥락인 것이고요. 이것이 가장 이제 극단적인 형태가 이른바 그 바지 사장을 또 고용을 이제 하게 되게 되면 그 사실상 그 보존할 것 자체가 결국 이제 없게 되고 또는 이 국세 징수가 돼 있게 되면 그 액수가 또 먼저 빠져나가게 되다 보니까 세금이 먼저 나가다 보니까 진작 피해 당사자인 개인에게는 사실상 지금 여러 가지 정부의 대책들이 좀 한계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문제들이 지금 노정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세 사기 그 특별법에 그 있어서도 피해자에 해당되는 요건이 까다로운 점 그리고 실제로 범죄 수익을 몰수 추징한다고 해서 이거를 그대로 바로 피해자에게 보전해주는 이런 제도는 이제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경매에 있어서 우선권을 보전해 준다든가 뭔가를 좀 또는 해줘야 될 필요가 있어 대출했을 보이는데. 때 뭔가 유리한 점을 이렇게 하는 것은 있지만 그런데 지금 피해자들 입장에서는 지금 그야말로 살기에 가장 중요한 돈 자체가 없어진 상태에서 실질적인 보장을 해주는 것을 계속 요구하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부도 조금 어려운 고민을 해야 될 부분으로 생각됩니다. 이경윤 변호사. 그러니까 일단 우선순위가 있는 금융권, 은행, 그다음에 뭐 세금 때 그리고 남으면 되는데 안 남잖아요. 이럴 경우 피해자가 돈을 돌려받을 방법은 정말 없는 겁니까? 그 사실 뭐 일단은 민사적으로 접근을 해서 이제 집행을 하는 문제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순위에 따라서 이제 배당을 받을 수밖에 없고요. 그래서 지금 상태에서는 만약에 이제 은행이 선순위 채권자라서 이제 가져가게 되면 현실적으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검찰에서 아까 같은 거 10억에서 9억이 대출이면 남은 거 1억인데 그거 뭐 세금 나고 아무것도 없다는 소리잖아요. 맞습니다. 그러면 예,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좀 대책을 세우고자 하는 게 예. 앞으로 이제 이 전세 사기에 있어서는 피해액이 회복이 됐을 때, 그러니까 전세금을 피해액을 돌려줬을 때에는 양형 기준에서 최우선적으로 고려를 하라. 그러니까 뭔가 이제 집행유예가 되든 아니면 형량을 깎는 데 있어서 그 부분을 최대한 고려를 하라라는 게 이제 방침으로 좀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나아가서 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뭐 좀 논의가 필요한 부분인데 국가에서 먼저 이 채권자 이 피해자들을 위해서 먼저 조치를 취해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이제 구상권을 그 가해자들한테 행사를 하라.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근데 아직까지는 좀 입법적으로 좀 아니면 국민들끼리 좀 논의가 조금 필요한 부분인 것 같습니다. 윤영혁 교수님, 이 전세 사기 관해서 많은 분들이 화를 내시는 게 전세 사기범이 해외로 도주한 경우가 있대요. 그리고 거기서는 뭐 펑펑 쓰고 다닌다는 소리가 나온단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방법 없습니까? 잡아올 방법이 그냥 속수무책입니까? 이런 경우는? 방법은 이제 그 인터폴을 통해서 이제 일정한 가액 이상에 해당되는 피해액이 있었을 때 뭐 적색 수배 등도 가능은 합니다. 그런데 그 현실적으로 그 나라에서 이와 같이 이제 금전과 관계된 그 사기 사건의 그 피의자를 다른 범죄 사건보다 우선시해서 관심을 갖고 과연 검거를 이제 해주겠느냐. 그러니까 이런 현실적인 이제 문제가 좀 있는 거죠. 인터폴 하면 혹시 뭐 테러 뭐 이런 게 또 먼저라고 생각이 드는데. 그렇죠. 갑자기. 뭐 그렇습니다. 사실은 이제 끔찍한 살해 범죄라든가 또는 그 아동이 대상이 돼서 피해자가 된 이런 사건에 있어서는 이런 사기범에 그 있어서는 일단은 또 그 혐의에 관한 이제 입증 자체도 과연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것인지 또 체포영장이 분명히 발생이 돼야 되는데 그리고 이 사기에 관한 것이 이제 외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민사적인 분쟁으로 또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뭐 이런 등등 때문에 결론적으로 보게 되면 제도적으로 방법은 있으나 현실적으로 다른 나라에서 우선순위의 상위로 올라가서 이것을 관심을 갖고 정말 검거를 해주겠느냐 이런 부분에 그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론적으로는 이것에 대한 적극적인 외교부 또는 관계 당국에서 설득 이만큼 우리의 전세는 특별한 것이다. 이와 같은 소개, 홍보 또 함께 있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해 봅니다. 아니 피해 금액도 그렇고 해외 도주한 사기범도 그렇고 이거 듣고 보니까 설명 들을수록 답답해지는데요. 이거 마지막으로 이용인 변호사. 그럼 결국에는 전세 사기를 당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가장 최선의 방법은. 어떻게 해야 뭘 조심해야 되는 겁니까? 일단은 뭐 공인중개사가 있다고는 하지만 공인중개사가 뭐 쉽게 본인이 확인을 해봤는데 뭐 크게 담보 문건이 문제가 되는 게 없다 이렇게 이제 하면서 계약을 체결하라 이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근데 그 말을 고지고대로 믿지 마시고 인터넷에 가시면 등기소에서 본인이 등기부등본을 떼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인중개사도 그렇게 했겠지만 한 번 더 확인을 해라. 맞습니다. 한 번 더 확인을 하시고 만약에 다세대 주택에 이제 들어가려고 하시는 경우에는 공동담보라는 부분에 체크를 하시고 확인을 해보시면. 어떤 부분이 담보가 더 설정이 되어 있는지까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등기소나 이런 데 가면 할 수 있습니까? 인터넷으로 체크를 해서 할 수도 있고요. 공동담보가 있는지를 또 체크하는 게 있어요?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선제적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필요하고 이건 좀 후순위적인 대응이지만 만약에 임대인에게 전세보증보험 가입을 하는 거에 있어서 만약에 가입이 거절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무런 불이익이 없이 계약 해지를 하는 거를 특약으로 넣어달라고 요청을 했을 때 만약에 임대인이 그거 싫다라고 하면 그럼 약간 좀 그거는 뭔가 그렇죠. 뭔가 이제 조금 있다. 뭐가 있을 수 있다 이거는. 그러면은 아예 그 물건을 좀 피하시고 다른 계약을 체결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과감하게 요청하시라는 거죠? 예, 맞습니다. 일단 두 가지만 챙기시니까 공동담보 이거 보시고요. 다 떼어보시고 요구를 하시라는 거야. 계약서에 넣으라고. 근데 그걸 안 해준다. 그러면 이거는 아닌 거죠. 이겁니다, 지금요, 핵심은. 알겠습니다. 오늘 뭐 사기에 대해서 그냥 쭉 한 40분 동안 이어가 봤습니다. 자, 다음 준비된 주제는 오늘 국민의힘 혁신위원회가 굉장히
귀를 잡고 중요해 보이는 걸 공개했습니다. 혁신 제안이죠. 우선 제목으로 확인해 보시죠. 수도권 와라. 친윤에 던진 강수입니다. 강수. 수도권 친윤 보고 친윤 의원으로 꼽히신 분들 있잖아요. 근데 거기 수도권에 와라. 이런 내용입니다. 우선 오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짧지만 굉장히 강한 내용의 브리핑을 했어요.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그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제일 중요한 건 당 지도부 및 중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는 의원들은 총선 불출마를 선언하거나 아니면 수도권 지역에 어려운 곳에 와서 출마하는 것을 강력히 요구합니다. 우선 우리 당은 위기입니다. 더 나아가서 나라가 위기인데 이제는 국민한테 모든 것을 돌려주고 정치인이 결단을 내려서 희생을 해주는 그런 새로운 길을 요구합니다. 당이 위기다. 그리고 국민을 위해서는 희생을 하셔야 되는데요. 그 방법은 지도부, 중진, 친윤 의원들 수도권에 오거나 아예 출마하지 마세요. 이거 요청드립니다. 이겁니다. 지금 굉장히 강력하죠. 일단 박원석 전 정의당 의원 나와 계신데요. 네. 일단 뭐 지도부, 중진, 뭐 친윤 이름은 없는데 일단 대상자 누가 떠오르십니까? 뭐 거기에 다 겹쳐 있는 분도 있고, 예. 뭐 어느 하나에만 해당하는 누굽니까? 분도 누가 있는데. 떠오르시? 머릿속에 지금 누가 막 일단 지나가고 김기현 있습니까? 대표가 가장 먼저 떠오르죠. 김기현 대표. 그리고 김기현 대표에 대해서는 인요한 위원장이 한 발 빼기는 했는데 실명으로 거론한 적도 있었어요. 김기현 대표, 뭐 주호영 의원 이런 영남권 스타들. 영남권이면 많은데요. 그리고 이제 대통령과 가까운 이른바 이제 윤핵관 친윤을 지칭하는 예. 거겠죠. 그게 이제 추가된 이번에 이제 2호 혁신안의 새로운 언급인데 지금 뭐 비슷하신 해당이 될 것 같은 분들 이름이 좀 적혀 있기도 한데 지금 뭐 이제 화면에. 다른 분들 다 빼고 어쨌든 윤핵관 중에 윤핵관, 대표 윤핵관 장제원 의원 아닙니까? 부산. 그래서 저는 언급만 안 했을 뿐이지 예. 사실은 김기현 대표, 장제원 의원 등 괄호 안에 이게 묶여 있다고 생각합니다. 인요한 위원장의 그 발표에. 얘기를 한 거다 지금. 게다가 이제 이게 일종의 권고이긴 한데 예. 권고 치고는 강해요. 강력한 요구라 그랬거든요. 예. 근데 혁신위원장이 저 정도 이제 카드를 빼들면 저거 주워 담기가 어려워요. 저걸 주워 담으면 혁신을 안 한 게 되거든요. 그렇죠. 이렇게 얘기해놓고 이거 없었던 걸 가지고 알 수가 없잖아요 네. 지금. 그러니까 앞에 얘기했던 뭐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하고 불체포 특권 내려놓고 뭐 하위 20% 예, 공천 예. 배제하고 이런 건 다 나왔던 얘기예요. 국민의힘에서만 나왔던 게 아니고 정당마다 통상혁신이라고 하면 돌아가면서 나오는 얘기고 이거 뭐 제도로 돼도 그만 안 돼도 그만인 내용들이고 예. 또 제도로 된다 그래서 법이 안 바뀌면 불가능한 얘기예요. 예. 때문에 방점은 두 번째 혁신안 발표에 있는 건데 이게 인적 쇄신이잖아요. 예. 근데 인적 쇄신보다 더 강력한 쇄신은 없어요. 근데 그 카드를 뽑아든 건데 주워 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당사자들은 좋든 싫든 당내에서 이제 파장이 크고 논란이 커질 텐데 예. 여기서 지목되는 당사자들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우리 다 누구라고 짐작은 하잖아요. 그분들은 결국에는 외통수다. 저 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저는 봐요.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강력한 어떤 요청, 강력히 요청한다고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이게 첫 반응일까요? 지금 국민의힘의 이용 의원이 무슨 반응을 좀 보였어요, 언론에. 그 화면 지금 밑으로 자막으로 나가는데요. 내용 좀 보겠습니다. 이용 의원이 당이 요구할 시 불출마하겠다. 근데 이용 의원도 친윤으로 꼽히는 분이잖아요. 그리고 어떤 언론 인터뷰에서 얘기를 하면 이게 친윤 쪽의 분위기구나라고 이해가 되거든요. 인요한 요구 1호 화답인 셈이 됐어요, 지금요. 지금 언론에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자, 윤희석 국민의힘 대변인. 오늘 인요한 위원장의 저 강력한 요청 혹시 이른바 용산과 교감이 있었을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뭐 그렇게까지 제가 뭐 알지는 못하지만 예. 일단 인요한 위원장이 얘기하신 게 어떤 여론의 흐름을 따라서 한 얘기라고 저는 봅니다. 용산 교감 여부와 관계없이 예. 국민들께서 들으실 때는 합당하다고 느끼실 만한 부분이 꽤 많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 당에서도 굉장히 무겁게 받아들이는 그런 상황이 되겠죠. 예. 이것을 뭐 용산 이용 의원이 이것을 받았다고 해서 그럼 대통령실하고 연결이 되는 게 아니냐라고 추측할 수도 있는데 예. 그건 저는 별개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용산 대통령실하고는 별개면 혹시 친윤 의원들 사이의 분위기는 이용 의원이 저거를 대변한 걸까요? 아니면 이용 의원 단독 행동인가요?
제가 볼 때는 일단 이용 의원 혼자만 얘기했으니까요. 근데 이용 의원도 판단을 할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이 제가 그 기사를 보니까 당에서 요구하면 당을 위해서 뭐든지 자기가 하겠다. 예. 거기에 불출마도 포함이 된다면 자기가 불출마하겠다. 예. 그러니까 당을 위한 어떤 충정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다른 분들도 비슷한 생각을 하신다면 거치에 대해서 비슷한 결단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요. 예,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만약에 이용 의원이 저렇게 했는데 다른 분들이 아무 대답을 안 해요. 그러면 당신은 충정이 없습니까? 이런 질문 받는 거 아닙니까? 혹시 또? 그러니까 일단 아까 박원석 의원도 말씀하셨지만 혁신위원장이 저렇게까지 얘기를 했다면은 예. 이 어떤 흐름을 되돌리기는 이제 어렵다고 저는 봅니다. 그렇다면 어느 수준에서라도 예. 화답을 해야 되는 입장에 처한 분들이 이제 많은 거죠. 예, 그 부분을 지켜봐야 한다고 저는 봅니다. 자, 오늘요. 이와 관련해서요. 인유한 위원장의 이 강력한 요청에 대해서 김기현 대표도 반응이 있었습니다. 들어보시죠. 혁신위원회에서 여러 가지 논의를 한 결과를 종합적으로 제안해 오면 우리 당에서 정식적인 논의기구와 절차를 통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김기현 대표는 이제 원칙적인 대답을 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다음에 인유한 위원장이 언론 인터뷰에서 이런 얘기도 했어요. 내가 꼭 다시 당선돼서 기득권 갖고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버려야 한다. 그건 뭐예요? 떨어질 각오도 하라. 아예 나오지 않을 각오도 해라. 이것도 굉장히 강력해요. 내가 꼭 다시 당선돼야 되는 생각, 그걸 갖지 말라, 그거를. 이거는 불출마 또는 험지 출마해서 낙선도 각오하라. 이 뜻으로 들립니다, 지금요. 이상희 교수님. 네. 지금 대상자로 꼽히시는 분 아까 화면도 있었고 박원석 전 의원이 몇 번 말씀하셨거든요. 근데 이 대상자로 꼽히신 의원분들 이거 받아들일까요?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일단 거론을 하셨습니다만은 저는 아닌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그건 예. 상당히 좀 복잡합니다. 이런 부분들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분들과 친분이 있기 때문에 생각을 좀 객관적으로 정리한다는 것이 좀 어폐가 있을 수는 있겠죠. 이렇습니다. 뭐 총선이라는 것이 우리가 다 알다시피 국민들 앞에 좀 혁신적인 모습을 보여야 된다. 이게 뭐냐 그러면 감동과 드라마를 줘야 된다. 그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소위 대통령과 가까이 지내시는 분들에 대한 공천의 과정, 이건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도 작년부터 이런 얘기가 공공연히 있어 왔었던 그런 얘기입니다. 뭐냐 그러면은 어차피 불 가까이 가면은 타 죽지 않겠느냐 뭐 이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내년 총선 되게 되면은 소위 윤핵관에 불리는 사람들이 뭔가 희생이 되지 않겠냐. 이것은 정치적 희생과 운명과도 같은 것이 아니냐. 이런 얘기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궁극적으로 보면은 지금 당 상황과 여러 가지 강서구 재보궐선거로 인한 여파 이런 것을 고려해 봤을 때 총선에 대한 뭔가 다 담을 수 있는 블랙홀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 블랙홀이 지금 혁신위원장이 이 말을 함으로써 이게 블랙홀이 돼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 그냥 우리가 가볍게 생각했을 때 그럼 이것이 그냥 페이드아웃 될 사안이냐 이렇게 보는데 이건 페이드아웃 될 사안이 아닌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굴러가는데 왜 굴러가냐 그러면은 공천에 대한 100여 명의 의원들의 입장은 다 똑같습니다. 내가 공천받아야 된다. 그러면 제일 먼저 희생으로 떠오르는 사람을 집중적으로 공격하게 돼 있죠. 그래야 돼야만이 자기의 공천에 대한 부분들의 안정성이 보장이 될 수가 있어요. 그게 일종의 블랙홀이거든요. 그런 상황을 그러니까 정치의 특수적 상황인데 그런 것을 봤을 때 계속 굴러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뭐 이런 생각을 좀 합니다. 이상희 교수님께서 아까 잠깐 전제하셨죠. 뭐 친분도 있어서 좀 조심스럽게 말씀드렸는데 정말 조심스럽게 말씀을 하셔주셨어요. 이런 가운데요. 인유한 위원장이 민주당과 관련된 얘기도 살짝 꺼내놨어요. 그리고 뭐 이런 표현 좀 쓰지 말란 얘기도 좀 했거든요. 들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얘기하는 윤핵관은 뭐 핵무기야 뭐야? 난 핵이라는 말을 왜 쓰는지 모르겠어. 좀 점잖은 표현을 써. 그 나쁜 말이야. 그러면 소위 말하는 윤핵관의 서울 출마를 윤핵관이란 말 그만 쓰라니까. 다시 교정해서 얘기해. 윤석열 대통령과 가까운 측근 의원들의 그렇지. 이거는 민주당도 변해야 돼요. 우리가 변하면 민주당도 어쩔 수 없이 변해요. 자, 뭐 윤핵관 뭐 핵무기냐 뭐 해서 뭐 알겠습니다. 그 뭐 변론을 하고요. 뒷부분입니다. 국민의힘이 변하면 민주당도 변해야 된다. 그래서 전제는 민주당도 변해야 된다. 같이 변해야 된다. 이 뜻이잖아요. 그러면 서영주 지금 민주당 상근 부대변인 나와 계신데 앞서서 인유한 혁신위원장이 강력히 요구했던 지도부 중진 친윤 의원들의 불출마 또는 수도권 출마.
이게 만약에 관철이 됐다는 전제를 해보겠습니다. 관철됐으면 민주당의 경우 이재명 대표도 텃밭인 인천 떠나서 계양 떠나서 예를 들면 성남 분당갑 출마하세요. 이런 거 나오겠습니까? 근데 이게 이제 뭐 정치라는 게 서로 여야 간에 서로 다른 가치가 있고 하지만 정치 개혁이라는 그런 틀 안에서는요 함수관계가 있습니다. 한쪽이 변하면 등가 법칙으로 바뀌어야 돼요. 왜냐하면 국민들이 보고 있으니까. 있잖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이재명 대표의 어디 뭐 험지 출마 이건 아닌 것 같고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예를 들면 등가를 하려면 지금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던진 거는 그거잖아요. 말하자면 친윤계들 더 이상 친윤파리 하지 말고 험지 나가서 희생하라 그 말이거든요. 그럼 예를 들면 민주당도 그걸 맞추려면 친명계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러면은 당에서 여러 가지의 많은 직책을 맡고 했으니 그럼 험지 나와라 이 정도의 주장은 할 수 있지만 그럼 예를 들면 친명계가 있어요. 근데 그 보시면 친명계가 뭐 호남 쪽도 있지만 수도권에도 많이 계시거든요. 그럼 그 부분을 보고 예를 들어서 희생하라 그러면 영남으로 가세요. 뭐 이런 겁니까? 예를 들면? 뭐 예를 들면은 균형을 맞추려면 그런 얘기가 되겠죠. 하지만 이제 그건 너무 이제 1차원적으로 기계적 균형이고요. 저는 그렇습니다. 지금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던진 부분들은 국민들이 대단히 기대를 갖고 있을 거예요. 어떻게 가능할 것인가. 그런데 저는 이미 김기현 대표는 각오를 하고 있다고 봐요. 어느 정도 서로 간에 교감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저 정도가 그럼요. 나온 거다. 김기현 대표는 이미 마음에 나 수도권 출마할 거야라는 거를 전제를 깔고 때를 기다리는 것이고 나머지 이제 찐윤들은요 출마 안 해도 돼요. 찐윤이요? 그럼요. 그러면 윤석열 대통령이 굳이 배지를 안 달아도 다른 거 챙겨줄 거 아닙니까? 하지만 제일 문제는 뭐냐면 친윤 호소인들이 문제죠. 호소인들. 그렇죠. 나는 친윤이야 했던 사람들이 이제 난리 났네. 이제 나를 위해서 희생을 강요하는데 여기에서 나의 충성을 보여줘야 되는데 어떡하지 이거거든요. 그렇다고 지금 와서 친윤 아니다고 하면 이제 이건 이도저도 아니기 때문에 이게 가장 곤란할 겁니다. 저는 그렇게 보이는데 이뇨한 혁신위원장이 던진 이 공이 물론 국민의힘에서도 여러 가지 뭐 고민이 되겠지만 민주당도 고민의 여지는 있을 것이다. 영향을 왜냐하면 받지 않겠습니까? 따라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단순하게 이게 뭐 이재명 대표의 험지 출마하고 연결짓는 것은 조금은 뭐 그냥 얘기하기 좋은 분들이 하는 것이고 우리 민주당의 당내 혁신의 어떤 발화점이 될 수는 있는 충분한 의지였다라는 점에서는 뭐 인정할 수 있습니다. 자극제가 될 수 있다. 민주당도 이런 말씀인데 그리고요 오늘 혁신위의 공식적인 2호 제안도 공개가 됐는데 그 화면에 좀 정리돼 있습니다. 오늘 많아요. 국회의원 숫자 10% 감축. 근데 이건 뭐 옛날에도 많이 봤던 것 같죠. 그리고 불체포 특권 전면 포기, 그러니까 현역원들 선언하라, 뭐 서명하라, 뭐 이런 거예요. 그리고 국회의원 세비 관련해서 일단 삭감하라. 그리고 회의 참석 안 하면 삭감한다. 그리고 너무 많다. 그리고 구속되면 세비 왜 받냐? 박탈한다. 뭐 이런 거예요. 이것도 좀 많이 나왔던 얘기고 마지막에 조금 주목받는데 현역 의원 평가했을 때 하위 20%는 아예 공천 안 돼. 배제가 나왔어요. 평가 하위 20% 공천 배제입니다. 요거는 공천 때마다 아주 굉장히 파장이 컸던 건데 이와 관련된 브리핑이 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네 번째로 현역 의원 등 선출직에 대해서 적정한 평가를 한 후에 하위 비율 20%에 대해서는 공천을 원천적으로 배제할 것을 요청합니다. 그러면은 이거대로 이게 관철이 되면 현역 의원 평가 누구는 하위 20% 들어갈 거 아니에요. 누구는. 그럼 예를 들어서 100명 기준이면 20명이란 말이에요. 20명이면 상당한 숫자거든요. 그러면 아예 여기 공천 대상자도 안 된다.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윤석 대변인 이게 과거 한 2008년인가요? 그때 당시 이렇게 해서 이른바 컷오프 탈락되신 분들 밖에 나가서 무소속 출마나 아니면 친박 연대 뭐 이런 거 만들었잖아요. 이번에는 그럼 뭡니까? 무슨 연대가 등장하는 겁니까? 이렇게 되는 겁니까? 그럼 또? 근데 그때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라는 큰 인물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이름도 친박 연대라고 해서 또 친박 무소속 연대 또 따로 있었어요. 따로 있었어요. 그렇게 됐었으니까 그 상황은 좀 다르다고 보고요. 만약에 공천에 어떤 식으로 배제가 된 분들이 무소속으로 출마를 한다.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번에는 그게 그렇게 가능성이 예를 들어서 있어 보이지가 않아요. 영남권에 무소속 출마를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뭐 출마를 할 수도 있겠는데 그렇게 될 경우에 그럼 저희 당에서 공천받은 분의 당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느냐?
그 정도까지 파괴력이 있어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 친박연대 때 2008년 그때 생각해 보면은 그때는 당선자도 많이 나왔단 말이에요. 그런 어떤 정치적 파괴력을 갖고 나갈 수 있냐. 왜냐하면 지금의 만약에 무소속 출마는 그냥 혼자예요. 그때는 연대라는 말을 쓰셨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의 세력으로 나왔으니까 당까지는 아니더라도 정치 세력으로서 존재하는 그런 어떤 영향력이 있었는데 이번에 만약에 이런 식으로 한다면 각각 개개인이 그냥 무소속으로 나가는 거가 되니까 그 정도의 파괴력은 없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해 봅니다. 박원석 주류님, 이게 이제 이게 파동 나는 겁니까? 아니면 그냥 이거 이렇게 쓱 지나갑니까? 정치적 맥락이 많이 다른 게 그 시절에는 야당이었어요. 지금은 여당이고 여당은 이제 공천의 잡음이나 충격을 흡수할 수 있는 다양한 경로들이 있습니다. 그런 걸 통해서 흡수를 할 거고 또 한편으로는 당시에는 이게 친이 친박 간의 이른바 이제 공천학살 그에 의해서 정치적 명분이 있었어요. 친박연대라는 걸 만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이 살아 돌아오라 이런 메시지를 거기다 던졌단 말이에요. 90점도 있었고. 그게 힘이 된 거예요. 근데 이번은 그런 건 없다. 근데 이번은 이제 쇄신의 결과로 하위 20% 평가를 받아가지고 거기서 아웃된 분들이 나가서 이게 세력화를 할 명분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그 과거 친박연대하고는 많이 다를 거고. 저게 이제 민주당에도 저런 룰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민주당은 2016년도 김상곤 혁신위에서 그 안을 마련을 했는데 정작 공개를 안 했어요, 명단을. 하위 20%를 선정을 했는데 반발 때문에. 근데 이제 문제는 현역 의원들의 반발입니다. 그걸 넘을 수 있느냐. 그거죠. 하위 20%는 누군가는 들잖아요. 누군가는 가야 돼요. 이제 그분들이 강하게 반발을 할 텐데 이제 그걸 넘어서 저걸 진짜 이제 공천 배제의 기준으로 삼을 수 있느냐. 과거에 2012년도 총선 앞두고 박근혜 비대위에서 저 비슷한 걸 했던 걸 제가 기억해요. 그렇죠. 그때 이제 하위 20% 정도가 배제됐던 기억이 있는데 그때 이제 박근혜 비대위가 상당히 힘이 있었거든요. 지금도 이제 뭐 이 혁신위가 상당히 힘이 실려 있는데 저걸 관철시킨다면 어쨌든 쇄신의 의미로서 상당한 의미를 갖는 거죠. 아무튼 오늘 굉장히 약간 귀를 잡는 이 혁신 제안들이 나와서 소개해 드렸고요. 다음 내용은 어제 있었죠. 이철규 전 국민의힘 사무총장 사실은 보궐선거 이거 패배 이후에 어떤 책임성으로 당직자 중에서 이제 물러나신 분들의 한 명이었는데 인재영입위원장 굉장히 중책이에요. 이게 총선 앞두고 그 자리에 다시 임명이 됐거든요. 이걸 보고 뒷말도 있고 여러 가지 뭐 찬반 논란이 있어요. 근데 민주당에서 또 지대한 관심을 갖고 한마디를 했습니다. 들어보시죠. 이철규 인재영입위원장 임명은 용산 참모들과 윤핵검 공천을 위한 포석입니다. 내년 총선 국민의힘 공천의 기준은 단 하나 윤심이었습니다. 강서구 청장 보궐선거 패배 책임을 지고 물러난 지 불과 보름 만에 인재영입위원장직을 달고 화려하게 재등장하다니 역시 윤핵관입니다. 저렇게까지 반발을 했거든요. 민주당에서. 그러니까 민주당에서 눈여겨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 문제. 그리고 이철규 의원이라는 인물을 또 주목하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런 상황에서 국민의힘 내부에서 이거와 관련이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최근 나온 목소리가 있고 인요한 의원과 한 얘기가 있습니다. 들어보시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려가 이제 공천 때 검사 공천 혹은 뭐 대통령실 공천 그런 말들이 아직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나오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혁신위에서 하나 다뤘으면 하는 게 대통령실과 검사 출신은 무조건 그러니까 전략공천 배제한다. 무조건 경선한다. 예외 없이. 이런 발표를 좀 했으면 좋겠어요. 대단히 유치한 얘기네. 거기에 판검사를 보내. 우리가 공천 룰을 바닥을 만들어 놓으면 누가 마음대로 어디서 넣고 싶은 사람을 넣어 몸으로 막을 겁니다. 알겠습니다. 이상희 교수님. 만약에 저런 일이 벌어진다면 인요한 의원이 본인 몸으로 막겠다 그랬어요. 근데 이거 어떻게 몸으로 막을 수 있을까요? 만약에 이런 일이 있다면 그냥 이 말씀하시는 어투도 그렇고요. 굉장히 직선적이다는 생각이 굉장히 직선적으로 얘기하죠 지금. 그래서 본인이 만들어놓은 판, 그러니까 혁신에서 만들어놓은 룰이라든가 또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만들어놓은 룰이 있으면은 누가 거기에 손을 대겠느냐. 내가 막는다. 이 전체적인 어떤 혁신에 대한 당위성을 가져가기 위한 그런 거라 보는데 뭐 검사 공천에 대한 부분 배제. 이건 뭐 저는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검사들도 훌륭한 인재죠. 훌륭한 인재고 판사들도 훌륭한 인재고 뭐 어렵게 공부해서 정말
대한민국에 대해서 중추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인데 이런 사람들이 단지 판사다, 검사다 이런 이유만으로 공천에 배제돼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공천 배제가 아니라 경선을 하라. 그렇죠. 전략 공천은 안 되고 그러면은 이게 경선을 하라. 그렇죠. 일종의 이제 프레임에 갇히지 말자라는 어떤 정치적 포석이 있는 거죠. 여기에 대해서 대통령이 검찰총장 출신이다 보니까 여기에 손발이 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자연히 그 손발이 돼서 움직이는 사람들이 본인의 철학과 가치를 이해를 잘하는 사람이 돼야 될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요직에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야당에서 보고 또 다른 반대쪽에서 보면은 이건 뭐 검사들 천국 아니냐 이렇게 이제 프레임을 만드는 것이죠. 그런데 총선에 또 뭐 전략 공천을 한다. 그런 손발에 있는 검사 출신들이 그런 형태로 낙하산 형태로 뛴다. 이렇게 되면은 야당에서는 전체적인 판을 흔들 수 있는 호기가 되겠죠. 검사 천국 아니냐. 이런 식으로 프레임을 만들게 되면 문제가 되니까 인유한 위원장이 하는 얘기는 그런 프레임을 사전에 방지하자. 이런 것이고 이야기 내표는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런 사람들이 자격이 안 돼서 이런 문제가 아니고 정치적인 프레임에 걸지 말자라는 그런 뜻으로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최영주 민주당 부대변인이 계신데 만약에 검사 출신 만약에 뭐 한두 명이라도 뭐 예를 들어서 전략 공천, 단수 공천에서 뭐 별 경쟁 없이 된다 그러면 민주당은 또 논평 뭐 막 쏟아내시겠죠? 그러지는 않죠. 어떻게 민주당을 그렇게 비지성적으로 보시죠? 안 그럽니까? 아니 방금 전에 지금 이철규 인재위원장 경우도 막 쏟아내셨는데. 위원장 같은 경우는 왜냐하면 강서구 보궐 참패에 대한 책임을 지고 물러났잖아요. 물러난 지 얼마나 됐다고 다시 가장 이 총선 앞두고 인재영 위원장을 다시 복귀했어요. 이거는 뭐냐면 국민 앞에 뭔가 반성해왔다는 의미로 그냥 잠깐 보여주고 다시 온 거잖아요. 그게 더 안 좋다는 겁니다. 솔직히 뭐 고분사를 용산에서 보내서 한두 명, 서너 명 보내는 것 같고 저희가 논평을 내는 이유는 없죠. 하지만 용산 자체가 이번에 말하자면 국민의힘의 전체 지금 혐지 출마론을 해서 영남을 다 드러내고 거기에 용산 인재들을 다 박는다 하면 이런 부분들은 비판의 여지는 있는 것이죠. 잠깐만. 그러면은 지금 인유한 위원장이 중진 그다음에 지도부, 그다음에 친윤 의원들 보고 불출마는 또는 이 험지 출마를 강력히 요청했잖아요. 근데 그분들 많은 분들이 영남권에 계시거든요. 사실 영남 지역구를. 그러면 그분들이 만약에 그걸 다 수용해서 서울로 다 수도권으로 왔어요. 그럼 그 자리에 비게 되는데 거기에 혹시 또 용산에서 붙겠죠. 그걸 말씀하시는 저는 거예요? 그게 생각이 돼요. 그래서 그 그림에는 왜냐하면 제가 이제 국민의힘의 혁신위의 전체적인 그림을 펴볼 생각 없기 때문에 얘기는 안 하지만 충분히 그런 그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그림에서 검사들이나 판사들 특히 검사 출신들을 영남에 쏟아 부어서 결국에는 윤석열 대통령이 보수정당 국민의힘을 자기 당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구상도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이 있을 때는 민주당은 비판할 수 있으나 검사 몇 명 어디에 뭐 공천한다고 해서 비판하는 그런 당은 아닙니다. 숫자의 문제다, 지역의 문제다일 것 같은데 지금 두 분 지속을 드셨는데 일단 박원석 전 의원님 그다음에 윤석열 교수님 한 1분씩 드릴게요. 말씀하세요. 이철규 전 총장 복귀에 대해서 국민의힘 대변인이 그런 논평을 했어요. 업무의 연속성. 저는 참 적절한 표현이라고 생각이 들었어요. 용산 업무의 연속성인 거죠. 용산 업무의 연속성이요? 어떤 경우에도 공천을 위한 인재 영입의 그립은 대통령실이 놓지 않는다. 그렇게 해석하셨습니까? 거기에는 믿을 수 있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 잘 보세요. 인재 영입위원장을 누가 임명하냐면은 당대표가 임명하는데 실질적으로는 김기현 대표의 권한이 아니에요. 대통령실의 권한인 거고 저는 이철규 총장이 여러 비판이 예상됨에도 불구하고 다시 돌아온 게 그 방증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인적 쇄신은 내치는 것만 쇄신이 아니고 채우는 것도 쇄신인데 거기에 어떤 사람들을 채울 건가? 그건 근데 인유한 위원장의 권한 밖의 일입니다. 말은 저렇게 장담을 하시지만은 그 채우는 시점에는 혁신위 활동도 끝나요. 본인이 몸으로 막을 수가 없습니다. 2달이니까요. 자연인 인유한이 그걸 몸으로 어떻게 막습니까? 1분이 좀 지나신 것 같은데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짧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뭐 인사를 했다는 경험적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이철규 의원의 인재영입 위원장은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야당에서 보시기에는 이것이 뭐 19일 만에 퇴진했다 다시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이 다시 복귀한다. 그래서 이건 용산의 의중이 실린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인데 첫 번째는 인재영입위원장이 인재를 영입할 때에서 그것이 공천으로 이어진다. 이런 등식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인재를 영입할 수 있으나 그게 부합될 수 있는 인재인지는 공천관리위원회에서 다시 봐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서 어떤 뭐 세력이 가담이 될지는 모르겠으나 현실적으로 보면 그렇고 그다음에 이철규 영입위원장이
왜 됐을까에 대한 부분은 당내 상황이 이야기를 해줍니다. 뭐냐면 당 내외 상황이 당내에서는 공천을 앞둔 상황에서 소위 말해서 비윤계도 있고 친윤계도 있고 해서 여러 가지 갑론을박과 자중질환이 나타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예. 그다음 당 외로서는 지지율의 저하라든가 아주 안 좋은 요소들이 포진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인재를 영입하는 데 있어서 어느 한쪽이 경선된 사람을 쓸 수가 없는 겁니다. 뭐 친윤을 쓸 수도 없고 비윤도 쓸 수가 없는데 인사를 보니까 이철구 의원 같은 경우에는 당내 헤게모니 상황도 잘 알고 개파 간의 이해도 잘 알고 그다음에 용산의 의중도 알고 여러 가지로 다목적으로 많은 부분을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예. 왜냐 그러면 제가 그분의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상당히 좀 합리적인 성격을 좀 갖고 있습니다. 이것이 뭐냐 그러면은 골고루 편중되지 않게 편파적으로 보지 않는 뭐 그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래서 당에서 봤을 때는 다소 19일 만에 복귀라는 부분들이 질타를 받을 수 있는 우려는 있으나 예. 당내의 역학적 관계를 가장 잘하는 사람, 해교문의적 관계를 잘하는 사람 이런 사람이 인재 영입을 맡는 것이 차라리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은 당내의 갈등에 예. 휘말릴 수 있는 소지가 그만큼 줄어들 수 있다. 이렇게 판단했습니다.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이상 교수님을 인재 영입한다면 합리적인 사람이 맞을 거는 같은데요. 예. 이철규 지금 인재 영입 위원장은요. 사무총장보다 더 막강한 권한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총선을 앞두고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당의 헤게모니를 알고 관계성이 있다고요. 근데 무엇보다 중요한 거는 찐윤 중에 한 명이에요. 이철규 의원은요. 친윤 중에. 알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아닌데. 누가 보더라도 합리적으로 이거는 대통령이 인재 영입에 어느 정도의 입김을 관여하려고 거기 앉혀놨구나 하는 오해를 받을 수 있잖아요. 민주당 입장에서는 충분히 그렇게 생각할 수 국민들이 있어요. 알겠습니다. 아까부터 이제 찐윤, 근데 그냥 친윤도 아니고 찐윤이에요. 지금 나온 표현이요. 알겠습니다. 일단 뭐 여러 가지 인물이 등장한 얘기 있고요. 다음 인물은 요즘에 또 이 국민의힘과 관련해서 논쟁적 인물 이준석 전 대표죠. 요즘에 또 이 국민의힘과 관련해서 논쟁적 인물 이준석 전 대표죠. 인유한 위원장이 이준석 전 대표에 대해서 연일 얘기를 하는데 오늘도 참 뭐라 그럴까요? 한번 좀 만나 주시죠. 약간 이런 취지의 설명을 아주 강하게 했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내 동생, 한참 동생이지만 나이로는 정치는 내 선배님이 옳시다. 왜 이렇게 새누리당 지금 국민의힘 전 당계를 만들 때 이렇게 고생하셨는데 좀 더 좀 애착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당에 대해서.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를 도와주고 저도 좀 만나주고 저도 좀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만나서 좀 한 수 좀 가르쳐 주소. 난 그렇게 묻고 싶어요. 마음이 많이 꼬였어요. 많이 상처를 많이 받았고 제가 봐도 참 조금 이해는 갑니다. 인유한 위원장께서 다양한 루트로 이제 더 노력을 하겠다라고 했으니까요. 저희들 혁신위 차원에서도 당이 정말 변화와 혁신의 모습으로 만들어진다면 이준석 전 대표께서도 그 변화된 모습을 통해서 마음이 좀 누그러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저렇게 얘기를 하는데 사실 이준석 전 대표는 뭐 만나는 거 퇴짜를 놓은 걸 넘어서 혁신에 대해서 뭐 혹평에 혹평을 내놓고 있거든요. 그런데도 인유한 위원장 계속 만나서 좀 도와주세요. 이 얘기를 간접적으로 지금 계속 전달하고 있는데 이준석 대변인 이렇게까지 뭔가 만나자고 자꾸 뭔가 이렇게 호소하는 거는 이준석 전 대표가 탈당해서 신당이라도 만들면 이거 골치 아픈 거 아니냐 뭐 이런 생각 때문입니까? 왜 그런 겁니까 지금? 그러니까 이게 뭐 골치 아프다는 차원을 떠나서 저희 당 입장에서는 당의 전직 당대표까지 지낸 분이 저희랑 단일 대우를 이루지 못하고 나간다. 그럼 소위 말하는 뺄셈의 정치가 되는 건데 어떤 식으로 해석을 해도 그게 저희한테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을 그러면 잘 제가 알고 말씀드린 있습니다. 나갈까 봐 걱정하는 겁니까? 나갈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이준석 대표도 당의 그 미련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애정이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행동을 안 하잖아요.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얘기를 잘 안 하고 있고 과거에 본인에게 가해졌던 얘기 거기에 대해서 억울함을 토로하고 있는 수준이에요. 그렇다면 뭔가 여지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혁신위원장 입장에서는 이 당을 어떻게든 총선 승리로 이끌어야 되겠다는 그런 생각을 하실 텐데 그럴 경우에 이준석 대표가 저희 당에 어찌되었건 간에 한지웅화랑이 있는 것이 훨씬 유리하다고 생각했을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이준석 대표를 설득을 하기 위한 그런 노력을 계속 하고 있다. 이런 상황으로 저는 봅니다. 설득을 하고 있다.
근데 뭐 반응 없어요. 퇴짜에다가 막 혹평하고 뭐 거긴 뭐 거의 끝장났어요. 뭐 약간 이런 식의 반응을 보이고 있거든요, 지금. 이런 가운데 역시 민주당에서도 이준석 전 대표에 지대한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민주당 분이 이준석 전 대표 관련돼서 향후 행보에 대해서 얘기를 내놓은 게 있는데 제가 이걸 소개해 드릴게요. 이거는 박원석 전 의원님이 제가 좀 설명을 드리는데 이걸 잘 들어보세요. 최재성 의원이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이준석의 최종 목적은 징계 취소하고 공천받는 게 아니다, 지금. 그러면서 뭐냐면 최소한 국민의힘에 비중 있게 복귀하는 건데 그게 선대위원장, 공동선대위원장 정도 맞는 거고 출마도 최재성 의원이 보기에는 대구로 갈 것 같다. 이렇게 전망을 내놨어요. 이 전망을 깔고 이거에 이 바탕을 깔고 이준석 전 대표가 최근에 계속 퇴짜를 놓고 안 만나고 그러잖아요. 이거 이준석 전 대표의 모종의 전략입니까? 이거 어떻게 이해해야 됩니까? 뭐 전략일 수도 있고 하나의 입장인데요. 예. 지금 어쨌든 이준석 전 대표가 국민의힘 내에 가장 큰 이제 갈등 요인이고 또 잠재적 위험 요인이에요. 이준석 전 대표와 당과의 불화가. 예. 근데 이제 이준석 전 대표 얘기를 들어보면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이건. 만나가지고 서로 좋은 얘기하고 젠틀맨이다 이런 얘기 한다고 풀릴 수 있는 문제가 아니고 거기하고 여기가 만나서 이게 될 게 아니다. 그 직전에 이제 기자회견을 하면서 예. 국회에서 뭐 눈물도 보이고 이랬을 때 결자해지라는 얘기를 썼어요. 예. 결자는 누구냐? 이 매듭은 대통령이 묶었다. 대통령이 풀어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럼 결국엔 대통령이 국정운영 기조 바꿔야 되고 예. 수직적 당정관계 바꿔야 되고 최리따봉으로 대표되는 어쨌든 부당하게 본인에 대해서 이런 식의 그 탄압을 한 거에 대해서 예. 뭐 유감 표명이 됐든 뭐가 됐든 해야 된다. 그리고 정당한 본인의 역할을 인정해라 당내에서 이 요구인 거죠. 그래서 노원 공천을 받고 안 받고는 정말 부차적인 문제인 것 같아요. 요즘 예. 얘기하는 걸 보면 예.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공천 준다 그래도 필요 없다. 거의 이런 입장에 가까운 상황이고 때문에 이건 인요한 위원장이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그러니까 당신은 대리인이지 않냐. 그럼 그것도 잠정적 대리인이지 않냐. 그럼 누가 풀으라는 거냐. 대통령이 풀어라. 이 요구를 하는 거죠. 결국에는 대통령이 만나자고 해야 만날 거고 그것도 그냥 만나서 뭐 좋은 게 좋은 거지 이게 아니고 구체적으로 어쨌든 이 매듭을 묶은 것에 대해서 푸는 조치가 있어야 예. 이게 풀릴 수 있는 문제다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는 거예요. 다른 해석의 여지가 없어요.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인요한 위원장이 계속 나 좀 도와주소 마음이 꼬인 것 같은데 예. 마음 좀 푸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오히려 본인에 대한 부당한 공세로 느껴지는 거죠. 아, 나를 나쁜 놈 만들려는구나 이렇게 몰아가지고 특히 이제 국민의힘 지지층한테 그러니까 더 이제 이준석 대표님 요즘에 감정적으로 변한 게 아닌가 싶어요. 이런 가운데요. 요즘에 저 정치적인 어떤 목소리나 의사 글 많이 내죠. 홍준표 대구시장 오늘도 뭐 빠지지 않고 하나 올렸는데 이준석 전 대표와 관련된 내용을 올려놨어요. 화면에 있습니다. 이런 글이죠. 요거는요 이상희 교수님이 좀 잘 봐주세요. 뭐라고 그랬냐면 차기 대선의 캐스팅 보트도 질 수 있는데 영악하고 하한 맺힌. 아, 영악하고 하한이 같이 가요. 이준석이 그걸 모를까? 하다못해 수도권에서 이정희 역할까지 노리는데 이건 전제가 뭐냐면 나와서 당을 만들 수도 있다. 그리고 비례정당을 만들 수도 있다. 이런 거예요. 그러면은 뭐 여기 좀 정의당 전직 의원 계시지만 뭐라고 그랬냐면 정의당보다도 비례 의석 많이 갈 수도 있다. 뭐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대선, 차기 대선 캐스팅 보트 역할을 한다. 이렇게 했거든요. 이상희 교수님. 그러니까 여기 보면 이정희 전 대표 역할을 한다. 그러면 이거는 여당의 표를 갉아먹는다. 뭐 이런 뜻이 들리는데 홍준표 시장의 전망에 동의하십니까? 예, 저는 상당 부분 공감을 합니다. 공감한다. 공감을 하고 있고 뭐 홍준표 시장의 소위 그 워딩 내용이야 예. 뭐 영악하고 한 맺힌 이준석 이렇게 표현했습니다만 여기에는 뭐 홍준표 시장이 약간의 차별화되는 워딩도 좀 포함이 됐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지금 이제 상당히 멀리 가고 있다는 느낌을 많이 받습니다. 왜냐하면은 이준석 전 대표가 하는 얘기들을 들어보면은 결국 우리 박원석 전 의원께서도 지적을 하셨습니다만은 인요한 혁신위원장이 해결할 사안 같았으면은 벌써 했다. 이런 어떤 뉘앙스가 있는 것이고
당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기가 변하는 대로 요구하는 대로 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여기에다가 창당의 가능성까지 아예 언급을 해버렸습니다. 예. 김종인 전 대표 비대위원장과도 만나면서 중요한 결정을 하기 전에 만나는 사람이다까지 이야기했고요. 이 일종의 벼랑 끝 전술이죠. 창당을 가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 과정에서는 이걸 역설적으로 바꿔서 생각하면요. 그러면 좋다. 국민의힘에서 인유한 혁신위원장이든지 아니면은 대통령이든지 이준석 전 대표를 포용하려고 그러면 무엇을 내줘야 될 것인가를 봐야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어떤 선까지 이준석 대표를 포용해야 예. 이준석 대표가 여기에 만족을 하고 예. 국힘에 탈당하지 않고 다시 올 것인가. 예. 이런 것을 산술적으로 계산해 보면은 상당히 좀 버거운 부분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당내 여러 가지 개파가 많이 분리가 돼 있고 주류와 비주류가 나눈 상태에서 이준석 전 대표가 자기가 원하는 대로 당할 생각한다. 그러면 다른 개파들은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여기에 나는 분립하면 또 어떻게 할 것이며 상당히 어지러운 상황이 된다. 그럴 바에는 이준석 당대표가 전 대표가 본인의 정치 경험과 정치 스킬을 이용을 해서 창당까지 간다 그러면은 소위 말해서 우리가 선거에 있어서 중도층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먹어가느냐가 승리의 관건 아니겠습니까? 이 부분을 완전하게 자기가 캐스팅 보드를 잡을 수 있다. 그럼 더 큰 판을 볼 수 있다는 거죠. 그걸 아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생각까지 하는 거 아니냐라는 전망. 홍준표 대구시장도 그런 쪽으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가운데요. 이 신당, 뭐 창당, 뭐 탈당, 뭐 이런 관련해서 유승민 전 의원도 약간 거론되고요. 이준석 전 대표 역시 거론되는데 여기요. 연속해서 두 인물의 목소리가 있습니다. 좀 가만히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당연히 열려 있죠. 그런데 저는 정치를 하면서 저하고 같이 정치를 하던 누구한테도 제가 명령을 하고 지시를 하고 이런 관계는 아닙니다. 뜻이 같으면 같이 가는 거죠. 이 대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대표도 다른 사람도 마찬가지고 저는 유승민 의원한테 전화 통화 안 합니다. 최근에. 두 분 연락 안 하십니까? 네. 그럼 제가 먼저 유승민 의원이랑 오래전부터 알고 많은 철학을 공유하지만은 정치적으로 상의할 시점에 저희는 상의하는 거지. 저희는 뭐 미주알 고주알 상의하는 그런 성격이 아닙니다. 유승민 전 의원은 오늘 이준석과 창당 열려 있다 이런 취지 얘기했는데 요 이준석 전 대표는 어제 근데 뭐 상의만 하지 뭐 별로 뭐 없어요. 약간 이런 취지잖아요. 근데 오늘 올린 글이 이거예요. 이게 어제죠. 이것도 어제 오후에 나온 건데 저는 현재 단계에서 유승민 의원과 창당에 대해서 어떤 고민도 나누지 않고 있다. 이건 더 세요. 뭐 미주알 고주알이 아니라 이건 얘기 안 하고 있는데 아무것도 이거예요. 자, 소영주 부대변인. 이거 두 사람 같이 가는 겁니까? 뭐 각자 가는 겁니까? 어떻게 가는 겁니까 이거? 같이 가고 있다고 봐야죠. 같이 가고 있어요. 물리적인 어떤 행동만 같이 하지 않고 그냥 저는 이심전심 같이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뭐 창당을 한다, 신당을 한다. 이 부분도 저는 두 가지 측면을 봐야 됩니다. 지금 이 이준석 전 대표 같은 경우는 당에서 권력 헤게모니 싸움에서 밀려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애당심과 애윤심 이 두 축에서 분석을 해야 됩니다. 이준석 전 대표는 애당심은 있어요. 근데 애윤심이 없어서 쫓김을 당한 거거든요. 근데 유승민 전 의원도 똑같아요. 애당심은 있어요. 보수에 대한 애당심이 있는데 애윤심이 없는 것이죠. 결국에는 그 맥락이 같다는 측면에서는 이게 창당과 신당 이런 걸 다 떠나서 지금 가는 방향은 보수에 대한 정당 이거를 바로 세우겠다는 뜻은 같기 때문에 저는 그리고 또 애윤심 이분보다는 비윤심이 더 크기 때문에 저는 같이 간다 그렇게 알겠습니다. 생각이 같다는 거고 지금 말씀하시면 속보가 들어왔어요. 사기 혐의 전청조 구속영장이 발부됐네요. 굉장히 빨리 발부됐습니다. 오후 2시 30분인가요? 그때부터 영장 심사를 받고 끝났는데 굉장히 빨리 나왔어요. 그러면은 판사 입장에서는 별로 고민할 게 없었다 이런 뜻 들리는데 다시 한번 속보 전해드리죠. 사기 혐의 전청조 구속영장이 발부됐다는 소식이 지금 속보로 들어왔습니다. 그렇군요. 갑자기 지금 뭐 이준석 전 대표 얘기에다가 전청조 얘기가 나와서 속보 전해드렸는데 네 분께 마지막으로 이건 따로 설명드리는 게 아니라 앞에 지금 OX 패널 제가 드렸잖아요. 이게 뭐냐면 이겁니다. 질문이 이겁니다. 결국엔 이준석 전 대표발 신당이 나온다면 O, 아니다면 X입니다. 딱 들어주세요. 나온다 O, 아니다 X. 두 분 X 골고루인데요. 요거 일단 안 되는 거는 윤석 대변인께 한번 들어볼게요. 왜 안 되고 짧게 제가 한 20초만 드릴게요. 왜 안 된다 한마디 해주시죠. 나가서 얻을 게 없는 거죠. 이준석 대표는 지금 국회 등원이 가장 첫 목표라고 봐야 되는데 본인이
비례 정당은 안 하겠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럼 지역구 출마를 해야 되는 건데 신당을 창당해서 지역구 출마해서 될 만한 곳이 과연 어디 있겠느냐. 한 대구 정도 생각할 텐데 그 정도 모험을 하면 살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다른 면에서 보면 그러면 저희 당 의석수가 많이 줄겠죠. 뭐 소위 말하는 이정 예. 역할을 할 수 있겠죠. 그럴 때 비난을 어떻게 감당할 것이냐. 그런 차원에서는 아니라고 봅니다. 이거는 여기 이쪽 여권에 계신 이상희 교수님은 반대로 같은 여권에 계신데 전혀 달라요 판단이 생길 거다. 한 30초 드릴게요. 설명해 주세요. 네. 왜 그렇게 보십니까?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좀 더 큰 판을 꾸고 있지 않겠느냐, 꿈을 꾸고 있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현실적으로 봤을 때는 간단하게 보면 이렇습니다. 이준석 전 대표만의 문제가 아니죠. 지금 이준석 전 대표와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또 있을 겁니다. 만약에 창당을 하지 않고 당내에 복귀를 한다 그러면은 소위 말하자면 이 사람들의 공천권까지도 줘야 될 겁니다. 그렇게 되면은 당내에서 상당한 부담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까지 받아줄 수 있을 것인가? 이 문제는 우리가 굉장히 부담이 되기 때문에 궁극적으로 제3지대에서 머물러서 페이를 더 넓혀가는 그런 형태가 아마 될 것 같습니다. 총선 200석이요? 제목이 이게 가능입니까? 총선 200석이면 300석 중에 3분의 2를 가져간다는 건데 총선 200석 이게 가능입니다. 이게 최근에 민주당 내 일부 분들이 뭐 총선 때 우리 200석 정도는 가져야 되는 거 아닙니까? 가능할 것 같은데 뭐 이런 얘기를 자꾸 하세요. 근데 이 얘기가 나오자 지난 2018년 민주당이 집권했을 때 당시에 20년 집권론을 얘기하신 분이 계세요. 그때도 한 200석 비슷하게 얘기하셨거든요. 그때 영상 좀 들어보겠습니다. 민주정부 20년 집권 플랜 TF를 준비해서 구성을 하겠습니다. 지금의 현황에 안주하지 않고 시대적인 과제, 국민의 명령을 완수를 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당선되고 지방선거 이겨서 제대로 할 수 있는 그 상황이 왔습니다. 그 정책의 뿌리가 내리기 위해서는 20년 아니라 더 오랜 기간 동안 가야 됩니다. 절대 정권을 안 뺏겨야 된다고 제가 강조하는 이유가 10년 해봤자 무너뜨리는 데는 불과 3, 4년밖에 안 가더라고요. 자, 저렇게 얘기했었지만 뭐 관철은 안 됐었고요. 그리고요, 최근에 민주당 내에서 200석 얘기를 하신 분이 있어요. 2명이 계신데 들어보겠습니다. 했잖아요. 네. 우리가 이거 뜨거워 한 거죠. 처음으로 아마 국민이 무섭다는 것을 알았을 겁니다. 그러면 지난 1년 반의 이런 폭정에 대해서 결산해야 합니다. 저는 수도권도 준비돼 있다는 것을 강서에서 보여준 거거든요. 수도권 120 몇 개 의석을 석권하면 200석 못하리라는 법도 없습니다. 내년 총선의 최대 목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묻지마 거부권 행사하는 것을 그 기반을 최소한으로 축소하는 거다. 이제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네. 그런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실 연합 200석이 필요합니다. 수도권 120석 플러스 해서 200석 아니면 연합 200석. 박원석 전 의원님 이게 자신감일까요? 무리수일까요? 이거 가능하다고 보세요 지금? 아니 지금 두 분의 뉘앙스가 전혀 다른 얘기를 한 거예요. 이탄희 의원이 얘기를 한 거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선거제도를 지켜서 어쨌든 이 의무를 넓게 펼쳐야 된다. 민주당 단독 200석이 아니고 그럼 위성정당 뭐 이런 거 연대할 수 있는 아니죠. 연대할 수 있는 다른 소수 정당들이나 이런 데들이 의석을 얻도록 해서 다 합쳐서 200석 정도의 의석을 만들어서 견제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고. 그럼 여기는 지금 말씀한 진보 연합정당 이런 것도 다 포함된다고 보시는 거예요? 뭐 그런 것까지 포함해서죠. 그러니까 그래서 이 소수 정당들이 의석을 연동형 비례제 하에서 갖도록 함으로써 예전처럼 위성 정당을 만들거나 병립형으로 돌아가려는 시도가 있으니까 그렇게 하면 오히려 더 기반이 축소될 거고 선거제도를 지켜서 기반을 넓혀서 이제 넓게 연합 정치를 해야 된다 이 얘기를 한 거고요. 정동영 전 장관께서 하신 말씀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수도권 선거를 잘해야 된다. 그래야 이제 최대 의석에 접근할 수 있다 이 얘기를 한 건데 지금 뭐 200석 이런 얘기 운운하는 거는 아무리 민주당이 일당이고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나쁘지만 오히려 이제 자만으로 비춰질 수 있어서 별로 좋지 않고요. 과거에 2016년 총선 앞두고 당시에 국민의힘에서 당시에 이제 새누리당이죠. 180석 전망을 하다가 근데 이 진박 공천 사태 나면서 오히려 총선이 졌잖아요. 그냥. 때문에 이 선거 앞두고서는 이렇게 머리를 함부로 들면 안 됩니다. 정치 세력이. 머리 들면 안 된다. 여기서 또 나오네요. 그래서 민주당에서도 이거 걱정하는 목소리가 있었어요. 이런 상황에 대해서 들어보시죠.
저는 이탄희 의원의 뭐 생각이 개인적인 생각이라고 보고요. 네. 지금 민주당은 그런 발언을 조심할 때다. 실제 강서 구청장 선거에 대한 국민적 심판은 네. 민주당이 좋아서 찍은 것이 아니라 윤석열과 국민의힘의 잘못된 것을 따끔하게 회초리를 때린 선거였는데 네. 그게 마치 민주당의 지지로 착각하면 안 된다. 자, 소영주 부대변인. 그러니까 그냥 개인적인 생각으로 봐달라 이건가요 지금? 근데 이제 그걸 설명을 해줘야 돼요. 이탄희 의원의 발언은요, 200석 자체를 민주당이 얻는다는 오만한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지금 윤석열 정부의 거의 무정부 상태라는 부분으로 규정을 하고 이런 걸 초래한 게 양당제 카르텔이 초래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양당제가 가져오는 폐해를 깨기 위해서는 선거제도를 개선해야 되고 여러 가지 당들이 다수당이 와서 지금 현재 대통령이 거부권을 계속 행사하는 걸 막아내야 된다라는 차원에서의 200석을 얘기한 것이지 민주당 단독이 200석이 아닙니다. 양당제로 가면 어차피 국민의힘이 110석 정도로 가져가기 때문에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면 막을 길이 없다. 그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탄희 의원의 발언은 개인적 생각이 아니라 오해 소지가 있다라는 부분이고 정동영 전 의원 같은 경우는 그냥 좀 수도권 부분에서 그 정도도 가능하지 않겠냐라는 전망인데 그 어떻게 보면 좀 원하게 비칠 수는 있어요. 그래서 좀 그런 발언들은 이제 당 고문님으로서는 조금 자제하시는 게 좋지 않았겠느냐. 근데 말이 더듬게 되네요. 자제하실 좋겠는데 또 누가 200석 얘기 또 하시는 거 아니에요? 또 그러면. 근데 이런 일은 절대 없습니다. 당의 공식 입장들은 특히나 그렇습니다. 선거 앞두고요. 오만하고 고개 들면 강서구 이 보궐선거를 봤는데 어떻게 그런 생각을 합니까? 그거는 조금 어떻게 보면은 그 좀 과대한 해석이다. 유인석 대변인께. 그러니까 이탄희 의원이 이제 민주당 200석 얘기, 연합 200석인데 그 목적으로 대통령 거부권 이거 무력화시킬 수도 있고 대통령 탄핵 소추 이거 할 수도 있고 뭐 이런 걸 꺼냈거든요. 이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과 이 대립각을 계속 세우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 거예요. 대선이 굉장히 박빙으로 승자가 결정이 됐고 그 이후 1년 반 동안 너무나 극심하게 이 균열이 생긴 상태에서 국회 운영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에서는 원내 절대 가반을 갖고 있는데도 아무것도 못한다. 그런 차원에서 나온 발언이라고 생각하고 그래도 숫자를 저렇게 200석이라고 하면서 얘기를 하면은 누가 들어도 그냥 오만 또는 뭐 과욕 이렇게 들리지 뭐 합리적이라고 들을 분은 그렇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자, 아무튼 뭐 다들 지적을 하시네요. 그리고 다음 마지막 거 하나 준비되어 있는 게 있는데 최근에 안민석 의원 무슨 기소가 됐거든요. 그 화면으로 좀 설명이 돼 있습니다. 보시죠. 최순실 독일 은닉재산 수조 원 페이퍼 컴퍼니 수백 개라는 사실을 독일 검찰도 확인했다. 옛날에 이렇게 뭐라는 얘기를 했는데 이게 어제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가 됐어요. 또 이런 게 어제 기소가 된 상에 최근에 정유라 씨가 또 뭘 입장을 낸 게 있는데 저 300조 있는데 결혼하실 분? 저 진짜 승마 선수고요. 아임 진지예요. 이거 최근 거 뭐 비꼰 것 같은데 굳이 또 이런 걸 또 올렸어요. 최근에. 그 뒤에 안민석 의원이 기소가 된 거 이렇게 돼 있습니다. 요거는 시간상 한 1분 좀 더 남았는데 이상희 교수님, 안민석 의원 기소된 거 이거 어떻게 봐야 됩니까? 그 말로 흥한 자 말로 망한다. 뭐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뭐 안민석 의원이 저 발언은 그 당시에 굉장히 센세이션한 파장을 크게 일으켰죠. 결국 그런 것이 뭐 일종의 나비 효과가 돼서 엄청난 결과를 초래했고요. 뭐 국회의원이시면 공인답게 앞으로 좀 처신에 좀 각별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유주 부대변인. 근데 민주당이나 안민석 의원은 아니 이걸 이제 와서 한참 지난 걸 왜 문제 삼는가? 이거 뭐 이상하다. 약간 이런 반발도 있더라고요. 그런 오인이 있죠. 2019년도에 이제 고소가 들어가서 4년 됐잖아요. 4년 동안 묵혔다가 이제 와서 왜 이렇게 기소를 하느냐는 부분이고요. 또 최순실 부분에 있어서는 당시 국정농단의 부분에서 여러 가지 권력을 사용해서 많은 부를 축적했던 건 사실이지 않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안민석 의원이 국회의원 신분으로 해외 은닉 자산을 조사를 하면 더 많은 재산이 있을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한 것이고 말로만 떠든 게 아니라 독일까지 찾아가서요. 여러 가지 또 이렇게 검증 작업들을 거쳤던 부분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혹 제기를 그냥 말로만 떠든 게 아니라 본인도 찾아보려고 했던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 10분 이후였을 때 빨리 수사를 마무리해서 기소를 하지 총선 다 앞두고 나서 기소한다는 부분들은 오해는 살만하다. 저는 그런 말씀드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사실과 다른 명예훼손이다. 아니다. 지금 왜 이제 와서 이거 문제 삼습니까? 이거 정치적 기소 같은데요. 약간 이렇게 또 반발하는 상황도 벌어지고 있습니다.